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심심치 않게 마약 관련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 끊이지 않고요. 얼마 전에는 강남 학원가의 그 마약 음료수 사건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작년 대비 마약 사범이 무려 30% 늘어났다고 하고요. 마약을 접하는 나이는 점점 젊어지고 심지어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약 수사에 한 획을 그은 마약 검사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는 분, 유명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약 사범 검거하는 검사의 롤 모델이 되신 분입니다. 김희준 변호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변호사시지만 검사 생활 총 몇 년 하셨던 거예요? 약 2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 검사라는 별명을 얻으시고 갖고 계시군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마약 수사를 하셨어요? 제가 98년도, 99년도에 강주지검 강력부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최초로 마약 수사를 했었고요. 예. 그 마약 수사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들을 많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마약 검사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98년이면 벌써 25년 전 그러네요. 네, 예. 그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약 3, 4년 전에 그 버닝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마약이 물뽕이었는데, 물뽕. 예, GHB라고 불리워지는 물뽕이었는데요. 그걸 제가 최초로 적발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유명했던 수리남. 예. 예, 수리남의 그 모티브가 됐던 사건도 제가 수사를 그 했었고요. 국제 마약 사범 그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로포폴을 제가 최초로 수사를 해서 마약류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물뽕, 프로포폴 이걸 최초 적용하셨고. 네네. 국제 마약 사범 그 누구였죠 그때? 조봉행 사건이라고요. 예. 그게 이제 그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배경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더 들어보죠. 예. 물뽕이라고 하는 걸 그 98년, 99년 그때 처음으로 적발하셨다? 네네네. 그럼 그 이전에는 그게 마약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고요. 제가 최초로 적발을 해놓고. 그게 뭡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GHB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제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된 게 그 GHB란 물질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필로폰을 밀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네. 정보를 입수를 하고. 필로폰이 히로뽕이죠. 속칭 히로뽕이죠. 네, 히로뽕이죠. 예. 정식 명칭은 메트암페타민이고요. 예. 네, 그런 이제 필로폰을 밀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저희가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수자를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사 그 요원들이 예. 매수자를 가장을 해서 대검으로부터 위장 거래 자금이란 게 있어요. 예. 매매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장 거래 자금을 약 8천만 원 정도 받고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 번 접촉을 시도한 끝에 접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사관들이 진짜 마약을 사려는 사람인 것처럼 맞습니다. 예. 이른바 위장 수사인 거죠. 예, 위장 수사죠. 진짜 거기에 돈도 자금도 마련이 되는군요. 돈을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요. 돈을 확인을 해야지 물건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위장 거래 자금을 가지고 가서 접선을 시도를 하는데요. 그 처음에 접선을 시도한다 해가지고 막바로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대가 수사기관일 수가 있잖아요. 의심을 하죠. 예, 의심을 당연히 하죠. 범인들도.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믿을만하다고 하면 거래를 시도를 하거든요. 그것도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그 당시 제가 이제 강주지검 강력부에 있었는데 저희가 마약 수사 직원 중에 부산에서 정근에 오신 분이 있었어요. 부산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렇죠. 부산 사투리를 쓰는 직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접선에 성공을 시켰죠. 우린 부산에서 살아왔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잡아왔는데 원래 필로폰이라는 것은 이제 분말처럼 생겼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직원들이 압수해온 물건을 보니까 큰 생수통 2통을 들고 온 거예요. 생수통? 네, 생수통이요. 어.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잡혀온 사람들이 히로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히로뽕이라 그랬었거든요. 필로폰이 아니라. 예. 그래서 히로뽕이 왜 이렇게 물로 생겼냐. 분말로 생겨야지 했더니 요즘은 제조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물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필로폰을 물에다 녹인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저도. 예. 그래서 이제 히로뽕이겠지라고 생각을 예, 하고 그냥 물에다 녹인 거겠지. 예, 예. 대검하고 국가수로 감정 의뢰를 보냈습니다. 근데 감정 의뢰를 보냈는데 그냥 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이요? 예, 예. 필로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로폰이 아닐 뿐 아니라 마약도 아니고. 예, 예. 그냥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계속 히로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범인은 히로뽕이라고 하는데 예. 국과수는 물이라고 한다? 예, 국가수도 물이라고 그러고 대검에서도 물이라고 그러고.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계속 물어봐도 히로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하기 애매하잖아요. 히로뽕이 아닌데 히로뽕으로 속이고 거래했다면 사기죄로 우율하기도 애매한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문을 쭉 찾아보니까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마약류로 인식을 하고 거래를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히로뽕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기소를 하고 예. 구속을 시켜서 기소를 하고 출처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출처를 계속 물어보니까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 안에 타이거라는 흑인한테 샀다는 겁니다. 미군 기지에 예, 군인. 예. 그래서 이제 미군일 수도 있고 미군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 공군 특수사대인 OSI에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감정기관에서는 그냥 물로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특이한 물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 쪽에서 좀 감정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미국 측에? 네, 미국 측에. 그랬더니 국내에서는 안 되고 미국 본토로 보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샘플을 주고 감정 의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미국에서 감정서가 우리한테 날라왔어요. 왔어요. 네, 와서 확인해서 읽어보니까 영어로 GHB라는 신종 마약이고 미국에서도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필로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술집 같은 데서 여성들 몰래 술이나 음료에 이걸 타가지고 예. 성폭력의 도구로 활용이 되는 위험한 약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물뽕이라는 속칭도 잘못된 표현이군요. 그걸 이제 그 물뽕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정식 명칭은 GHB입니다. 예.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인데요. 이걸 제가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마약의 청정 지역인 강주에서 신종 마약인 GHB가 나왔다. 발견이 됐다 최초로. 우리 이제 기자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뭐냐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로 만든 히로뽕의 준말 물뽕입니다. 해가지고 물뽕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한 겁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근데 잘못 만드셨는데? 히로뽕 아니라면서요? 히로뽕은 아닌데 아무튼 뭐 처음에 물로 만든 히로뽕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범인들이. 네, 범인들이 그래서 물로 만든 히로뽕이 정말 물뽕이다. 그래서 이제 물뽕이 거의 고유 명사가 됐고요. 그 신종 마약이 발견이 되면은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어요. 등록을 해야죠. 예, 법령 개정 건의를 해가지고 마약류로 등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마약류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가수는 왜 그걸 검출을 못해요?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감정기관은 시약 반응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물질이 있으면은 필로폰 시약을 떨어뜨려서 반응이 나타나면 필로폰인 거고 대마 시약을 떨어뜨려서 반응이 나타나면 대마인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던 마약이기 때문에 시약이 없었군요. 시약 자체가 없는 거죠. 미국은 뭐 원심분리기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성분 자체를 추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방법 자체가 다르군요. 검사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히로뽕하고 비슷한 환각 효과나 뭐 이런 걸 갖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전혀 종류가 다르고요. 다르고. 사용 목적도 다릅니다. 히로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자신한테 투약을 하잖아요. 예. 자기가 쾌감이라든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물뽕은 자기 자신한테 투약하는 마약이 아니라요. 여성들한테 몰래 투약시키는 마약입니다. 그 3, 4년 전에 버닝썬 사건 터졌을 때도 그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물뽕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여성들 몰래 술이나 음료에 타면은 그 여성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남성이 시키는 대로 해요. 의식을
완전히 지워버리게 만드는 의식을 지워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클럽에서 부킹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예, 아침에 예. 일어나 보면 호텔 방안인데 예. 몸이 이상하다 해서 성폭력으로 신고를 하면은 예. 그 여성의 동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클럽에서부터. 팔짱을 끼고 부킹한 남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다 찍혀 나오는 네, 다 거죠. 찍혀 나오죠. 호텔 프론트 CCTV도 나오고 클럽의 CCTV도 예, 나오고 예.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폭력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제 물뽕을 투약을 당했는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뽕이라는 것은 체내에 들어가면은 12시간 이내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12시간밖에 안 걸려요? 예, 예. 허허. 그걸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운 위험한 마약입니다. 이건 범죄형이군요, 범죄형.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네, 강력하게 둬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입법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예, 예. 입법 안만 나와 있어요. 여성 모르게 이걸 타가지고 이걸 먹게 만드는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어요?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요? 예, 간접적 우회적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 마약을 이게 투약을 시키면 몸에 생리적인 기능에 이상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 예. 상해죄. 아, 예, 그다음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투약을 시킨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마약 소지죄 이런 이런 걸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대치동에서 마약 음료수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학원가에 그거. 학원가에서 예, 예. 그걸 이제 ADHD 집중력을 강화하는 음료라고 속여가지고 나눠주고 이게 먹게 만들었는데 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최근 입법안이 나와 있어요. 그 입법안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입법안의 내용은 이제 방금 이와 같은 행위, 남 몰래 마약을 투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게 없는 게 이상하네요. 예, 그런 행위를 상정을 못했던 거죠, 입법적으로. 아,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투약한 것보다 남한테 몰래 투약시킨 게 훨씬 더 죄질도 안 좋고 사안이 악질이죠. 중대한 거다. 아니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이걸 주장을 발견하신 것도 벌써 오래됐고 네. 버닝썬 사건도 오래됐는데 네. 아직도 그게 입법이 안 됐어요? 입법이 안 됐다가 지난 이제 대치동 마약 음료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입법안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더뎌요, 그런 게? 법이 현실을 따라가는 아이고. 게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포폴 사건은 저희가 심심치 않게 네네. 나옵니다. 특히 연예인들도 이걸 많이들 뭐 하다가 적발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수면 마취제잖아요. 예, 예. 근데 마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뭐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수면 마취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때 사용하는 약이죠. 마취제, 수면 마취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할 때 최초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주로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연예인이라든가 뭐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한 여러 가지 직업적 이유로 해서 예. 이런 분들이 프로포폴 투약을 하고 지금 3, 40분 좀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들거든요. 푹 자고 일어난 듯한 느낌. 그 느낌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 정신적인 의존성이 생기는데 그 유명한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서 사망을 했거든요. 과다 투여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강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막 처방하는 거죠. 예,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면 마취라는 것은 수면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포폴 투약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니까 수십 명이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해서 사망한 통계가 있었어요. 사망까지도. 네,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해야 되겠다. 예, 이걸 놔둬서는 예. 안 되겠다 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마약류가 아닌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의사들을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그냥 놔줘요. 프로포폴을 투약을 시켜요. 의사도 안 통하고. 예, 의사는 거의 개입을 하질 않고 아. 예, 베드가 쭉 한 10개 정도 놓여 있습니다. 아. 가면 자동으로 놔주는데 이걸 이제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게 심도 있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했어요. 의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네. 제가 이제 고안해낸 그 방법은 주로 이제 프로포폴 투약해 주는 사람들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인데 예. 이 프로포폴 투약 행위는 의료 행위다. 의료행위는 의사가 해야죠. 예. 근데 우리나라 의료법에 보면은 간호사는 보조 행위만 할 수 있고 의료 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다. 그렇죠. 근데 그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사가 가담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의사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 아. 공범론에 형법상에 보면 이제 공범 이론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의해서 처벌을 했고 의사들은
이건 단순히 뭐 주사 놓는 행위와 똑같다. 네, 간호사가 네.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라고 법정에서 강력하게 다퉜지만은 결국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다 유죄가 났고 처벌됐고. 예, 그 수사를 계기로 해서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법령 개정 해야 된다. 등재를 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루어졌죠. 예, 예. 마약류가 됐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최초로 마약류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 프로포폴을 함부로 처방하거나 저걸 하면 그 자체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연예인이나 그러니까요. 일부 뭐 재벌들이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로 이제 그 법을 위반하는 행태가 병원에 가서 형식적인 시술을 해요. 아. 근데 그게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이거든요. 아. 그러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네.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비록 형식적인 시술이 있었지만은 이게 프로포폴이 필요한 시술이었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이 프로포폴은 아까 말한 그 수면 그거에 맞죠. 대한 중독성이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이 남에 의해 강제로 투약된 물뽕 그것도 네. 중독성이 있어요? 그건 중독성은 없습니까? 물뽕은 뭐 중독성까지는 아직 그건 밝혀지진 아니에요. 않았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건 범죄 도구로 사용되니까 나쁜 거고. 맞습니다. 예. 프로포폴은 자칫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네. 중독성도 있는 것이고. 예,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량하고 치사량 사이에 간극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 양을 조금씩 늘려가게 되거든요. 되겠죠. 늘려가다 보면은 그 알겠습니다. 치사량에 이르게 돼요. 네,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질경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프로포폴은 그게 없어요. 치사량이 넘어가면 그냥 사망을 하는 겁니다. 위험하군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마약류로 지정을 시켜놓은 거죠. 또 언급하셨던 그 국제마약사범 조봉행 예.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이게? 조봉행 씨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수리남에 넘어가서 수리남 대통령하고 친구까지 된 사람입니다. 허허. 진짜 그 드라마랑 비슷하군요. 예,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기 사범으로 해가지고 기소 중지가 됐어요. 기소 중지가 되고 지명수배가 되니까 수리남으로 피신을 했는데 수리남으로 피신한 이유는 수리남 대통령하고 수십 년 전부터 70년대부터 친분을 교류를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어요. 뭘로 교류를 했대요? 예, 조봉영 씨가 온양어선을 타고 다녔거든요. 원래 이제 공고를 나왔는데 온양어선의 능동 선박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수리남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계급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고 약 상사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상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국제적인 마약 밀매 사범이었어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예, 예, 예. 근데 자기 배를 이용을 해서 이게 마약을 이렇게 밀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배가 고장이 났던 모양입니다. 예. 그걸 조봉영 씨가 고쳐준 거예요. 고쳐져가지고 친분을 맺고 이제 가끔 교류도 하고 했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야. 근데 그 수리남의 그 대통령 그 양반이 네덜란드 법정에서 마약 사범으로 해서 징역 10년인가 선고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톤 단위로 코카인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 된 사람의 마약 거래를 이 조봉명이 인수했군요. 넘겨받았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로 해서 지명수배가 되고 하니까 수리남으로 넘어가가지고 수리남에서 국빈 대우를 받으면서 예. 대통령과 친구니까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약 범죄 조직을 구축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구축을 하는데 어떤 행태였냐면은 코카인을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옮겨요. 운반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운반책을 우리나라 사람들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나온 영화 중에 전도연 씨 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프랑스인가 어디서 예, 프랑스에서 체포돼가지고 그건 맞아요. 예, 프랑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맞아요. 남대서양에 있는 마르티니스 섬이랑 교도소에서 그렇죠, 그렇죠. 수감 생활을 한 분이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체포된 혐의도 마약 운반 그거였죠? 맞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예, 이제 조봉행 그 조직의 이제 피해자인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해외 여행도 가본 경험이 없잖아요. 예, 예. 가방 하나만 옮겨주면은 해외 여행도 무료로 시켜주고 뭐 수고비도 몇백만 원 주겠다. 예. 그런 말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하냐면은 보석 원석이 들어있는데 이게 1인당 운반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다. 이 트렁크만 옮겨달라.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코카인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심부름을 해주다가 뭐 프랑스 공항에서도 걸리고 네, 페루 공항에서도 네, 걸리고 네. 뭐 이러면서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안 걸리면 엄청난 돈을 버니까. 그렇죠. 예. 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됐고. 네, 네. 근데 수리남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이 안 돼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 피해자로 한 마약 사범이기 때문에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으면은 수리남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신병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브라질로 우리가 유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그 구매할 것처럼. 그렇죠. 예, 이장 거래죠. 어. 그것도 미국 DEA하고 예. 공조 수사를 해가지고요. 예. 그것도 여러 번 노력을 해서 브라질로 유인을 해가지고 브라질에서 체포를 했죠. 혹시 이 조봉행은 그 마약을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도 가지고 왔나요? 그건 예, 아닌가요? 우리나라까지 가져온 것은 발견되지 그건 않았어요. 아니었고. 예, 근데 이제 남미에 보면 칼리 카르텔이라고 아주 가장 큰 최대의 그 마약 조직이 있는데 예. 그쪽하고 연계돼 가지고 톤 단위로 코카인을 거래했다는 진술들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만들 때는 우리 변호사님이 직접 자문도 다 하셨겠네요. 아니, 자문을 안 했죠. 왜요? 예,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냥 모티브로 삼아서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수사 결과 발표했을 때 이 사건 내용이 자세히 보도가 됐었거든요. 아, 그걸 가지고. 예, 기사 보도가 많이 돼 있어서. 검사로 활약하시던 당시 뭐 정말 화제가 됐던 것들 쭉 전해 들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마약 상황 대략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제 구조적으로 아주 악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약 거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마약 구입이 너무나 쉬워졌어요. 제가 예전에 수사할 때만 하더라도 주로 오프라인 거래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온라인 거래 자체가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 2번, 3번 확인하고 거래하더라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서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마약에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어려웠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뽕쟁이라고 부르는 정말 전형적인 마약 사범들끼리만 마약 거래가 됐는데 예. 지금은 이제 SNS, 특히 뭐 텔레그램 마약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마약을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은 또 상대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전에는 이게 어떤 투약사범을 잡으면은 누구한테 샀냐고 물어봐가지고 공급책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 공급책을 잡으면은 또 누가 제조를 한 거냐 그렇죠. 물어봐서 이제 제조책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제조 내지는 수입한. 그렇죠. 예, 밀수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상선을 향한 수사인데, 그렇죠. 6단계로 향한 수사인데 지금은 그런 단계 수사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건 SNS, 뭐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럼 그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요? 물건을 이제 받는 방법이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마약을 주문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그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좌표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대금이 입금되면은 그 좌표를 가르쳐 주고 그것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구매자도 매도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매도인도 구매자를 알 수 그렇죠. 없고 알 수도 없는 거고. 서로 모르는군요. 예. 그런 식이고 또 마약의 가격 자체가 너무나 저렴해졌어요. 그게 그렇게 가격이 낮아진 이유는 또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사실 이제 뭐 북한산이나 중국산 이런 마약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 마약은 다 건강에 나쁘지만은 더 좋은 마약, 나쁜 마약 그게 있거든요. 이게 순도가 높은 마약하고 순도가 낮은 마약이 있는데 동남아산 마약 같은 경우가 순도가 낮아요. 저질이군요. 예, 지금 불순물 같은 게 많이 섞여 있는데 그 불순물이란 게 건강에 되게 안 좋은 불순물이거든요. 근데 동남아산 마약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쌉니다. 그런 동남아산 마약은 또 어떻게 이렇게 대량으로 한국 국내까지 오게 되는 겁니까? 그게 대부분은 이제 국제 특송화물, 국제 우편
예, 그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화물 우편 이런 거는 검색이 불가능해요? 관세청에서 이제 검색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있는데 전국에 공안하고 항만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들어오는 거 국제 우편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제 화물이.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이게 탐색을 하고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일종의 뭐 엑스레이기처럼 생긴 기계를 통과하면 여긴 마약이 있다. 이걸 자동으로 적발해내는 그 시스템은 아직 안 되나 보죠. 예, 그 정도 기술력까지 발전을 하지는 못했고요. 결국은 지금 하는 방식은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의 화물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마약을 보냈던 사람과 같은 이름의 화물이라든가 의심 가는 것들. 예, 의심 가는 것을 이게 선별적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공급하는 측에서는 자꾸 사람을 바꾸고 그렇습니다. 루트를 바꾸고 예. 이러겠죠. 그러니까 적발이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마약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하냐. 드로퍼라고 해가지고 배송책들을 고용을 해요. 그 배송책들이 마약이 대량으로 들어오잖아요. 소분이라고 해가지고 잘게 나눕니다. 예, 예. 여러 군데 숨겨둬요. 예. 숨겨두고 나서 주문이 들어오고 대금이 지급이 되면 그 위치를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만큼 마약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조직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아졌죠. 자, 그게 몇 년 정도부터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게 제가 보기에는 약 10년 이내예요. 10년 정도. 최근 5년 사이에 급속도로 변했고요. 5년. 오프라인하고 이제 온라인의 그 거래 비중을 보면은 거의 온라인 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프라인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요즘 SNS 잘 못하는. 그렇죠. 예, 20대나 30대들은 다 온라인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마약 범죄자들의 적발 그 추이를 보면은 약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0대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예. 2021년도에는 20대로 내려와요. 마약 범죄자들의 주된 연령층이 네. 그만큼 급속하게 연소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0대 마약 사범도 급속도로 늘었고요. 네. 지난 10년 사이에 12배가 늘었습니다. 10대의 마약 사범이. 예, 10대 마약 사범이요. 그리고 전체 마약 사범 검거된 것도 뭐 해마다 몇십 프로씩 뭐 늘어난다면서요? 지금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는데 청정국 그 기준이 있다면서요? 뭐 예, 그게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일 때 예, 유행 기준으로.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이미 20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SNS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조직이 거래에 참여하고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까지 쉽게 접하고 이러니까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지 않은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죠. 마약 범죄가 대표적인 암수 범죄거든요. 그러니까요. 암수 범죄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 암수 범죄율을 작게는 28.5배, 많게는 100배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 적발된 건수에서 최소한 28.5에서 100을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겠습니까? 네. 그 단적인 예가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게 적극적으로 적발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강주 전남 지역은 그 중에서도 마약 사범이 특히 없다고 해서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졌어요. 제가 이제 마약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예. 강주지검에서 1년 동안에 마약 범죄로 구속한 인원이 20명도 안 돼요.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마약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에 15명 정도씩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 국정감사에서 왜 강주 전남 지역에 마약 범죄가 급증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검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적발을 해낸 것이고 그동안 마약 사범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그 이제 버닝썬 사건 때도 그때 이제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경찰에서 집중 단속을 했어요. 한 달 동안. 했죠. 맞아요. 열심히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교도소에 수감을 시켜놓고 하면은 마약을 다시 손을 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나오면 아닙니다. 또 해요. 나오면 또 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돼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 중독이라는 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약을 투약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돼요. 도파민이란 게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예.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잖아요. 예. 근데 한꺼번에 이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뇌 속에 있는 보상 체계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즐거움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예, 마약을 투약을 했을 때만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강도를 높여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을 해치게 되고. 예, 일정한 양을 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마약은 위험한 게 아니겠죠. 근데 계속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그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늘리다 보면 결국은 치사량에 이르게 되거든요. 네. 이런 그 마약 거래의 패러다임이 아주 구조적으로 바뀐 그러면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그 말씀 주셨고 네. 마약의 종류도 많이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마약의 종류도 좀 신종 마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마약도 좀 이게 중점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 뭐고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건 또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여전히 뭐 전통적인 마약인 필로폰이나 뭐 대마가 많이 적발되는데요. 가장 위험한 징후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의료용 마약입니다. 예, 의료용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마약처럼 남용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가장 심각한 게 펜타닐입니다. 펜타닐. 펜타닐.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보면은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시에 좀비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그래서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냥 좀비처럼 이게 허리도 이게 펴지도 못하고 숙이고 다니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켄싱턴 거리에서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도 그렇고 예.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도시 전체가 아주 나빠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펜타닐 같은 경우는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마약 중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이고요. 그래요. 예,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라든가 총기 사고로 사망한 숫자보다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한 숫자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남용이 많이 되고 있죠. 이게 근데 의료용이라면서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냐면은 그래서 지금 뭐 신아펜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원료를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공급을 하면은 그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서 펜타닐을 제조를 해서 미국 내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에 원료 공급하지 마라 하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아펜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부 이제 몰직한 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말기 암 환자라든가 진통 효과 이런 거? 복합 부위 이제 통증 증후군 환자, 이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환자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냥 내가 뭐 허리가 좀 아파요, 좀 목이 좀 아파요 하면 그냥 처방을 무차별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 정도의 진통 효과가 강한 건데 이게 이제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뇌 속에 있는 그 신경을 마비를 시켜요. 그럼 진통뿐 아니라 환각 이거까지? 환각도 생기고 그 당시에는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약효가 떨어지면은 엄청난 통증에 시달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이게 살이 에이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라 그래요. 진짜 위험하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또 이거 계속 펜타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그냥 너무 쉽게 처방을 해주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의사들이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근데 어떻게 처방할 수가 있어요? 참 인간의 그 탈을 쓰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그런 병원은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이겠죠. 근데 그런 병원 리스트들이 공유가 돼요. 또 이제 펜타닐 성질하게 해가지고 그런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처방을 받는 겁니다. 참.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의사 한 명이 구속이 됐어요. 아유, 당연히 구속시켜야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가 가해져야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닌 지 벌써 오래됐고 네. 게다가 지금 엄청나게 막 대중화돼 가고 있는 상태고 아주 위험한 물질도 점점 확산돼 갈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의사들의 그런 오남용 처벌뿐 아니라 자칫하면 펜타닐 뭐 이런 것도 해외에서 특송으로 다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죠? 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 자꾸 이제 수사하고 단속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사 시절에는 강하게 처벌하면은 예. 다시는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질병이거든요. 질병. 마약 문제는 범죄 플러스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중독된 질병.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수사나 단속을 느슨히 해라 그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강하게 그것만 해야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사 단속 우선 철저히 하는 거 첫 번째.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또 되는 수사 건데, 기법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수사 기법도 지금 마약 거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고, 예. 신화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방 교육, 어렸을 때부터. 예방. 예, 그다음 치료 재활. 예, 거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방이라고 생각해요. 예방 교육.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방 교육을?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생? 단계에서부터 유치원? 예,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뭐 클럽이라든가 술집 같은 데서 남이 준 술잔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남이 건네주는 음료수는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이거부터.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고 주변에 이제 또래 압박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 친구들이 하면은 본인이 안 하면은 왠지 왕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쉽게 마약을 접근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청소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마약을 해도 몇 번 해도 쉽게 끊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약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이거든요. 그 중독이 돼버리면은 정말 끊기 어렵다. 예. 벗어나기 어렵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행동 요령까지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유치원 때부터 해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교육 없어요? 없습니다. 전무해요? 약물 교육이라고 해서 있기는 한데 이 마약 교육이 차지하는 포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심각하네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별로 없고요. 외국은 학교 단위에서 이런 예방 교육도 좀 합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지경인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골든 타임이란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기울이는 노력에 수백 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아직 우리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골든 타임의 끝자락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 단계가 넘어가면은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 단계란 표현은 네. 너무나 대중화돼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너무나 대중화되고 우리도 지금 대중화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너무나 쉽게 그런 마약방을 찾을 수가 있고 거기서 주문을 하면은 아주 뭐 치킨 한 마리 값, 그다음에 피자 한 판 값, 이 정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30분 이내에 마약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네.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 지금부터라도 예방교육 제도화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짚어주신 게 치료 재활인데 네. 지금 우리는 마약사범으로 검거가 되면 그냥 다 일단 징역형하고 뭐 그것만 합니까? 뭐 치료 보호, 치료 감호 뭐 이런 게 지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데 별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치료 재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오랫동안 교도소에 가둬놓으면은 정신이 차리겠지라는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문제는 범죄이기도 하지만은 질병이기도 하다. 질병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약 사범 중에 전과 뭐 10범, 20범 이런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많습니다. 예.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유명 정치인의 그 아들이 맞아요. 예, 필로폰을 투약을 해서 가족들이 신고로 해서 맞아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기각을 했는데 기각을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5일 만에 다시 투약을 해가지고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마약 범죄자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하게 치료를 못 해줬다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마약 사범 전문 치료 기관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21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예. 정부에서 지정된 마약 치료 재활병원이 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왜 그래요? 21곳 가운데 그러면 19곳은 다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인천의 삼사랑병원하고 경남의 국립부곡병원 2군데 정도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요. 약물 법정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투약자가 잡히면은 약물 법정으로 보내요. 법정 자체가 달라요? 예, 법정 자체가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약물 법정에서는 그 법정하고 연계가 돼 있는 치료 재활 병원으로 보냅니다. 1년 동안 치료를 받도록 해요. 1년 동안 치료를 성실히 받고 단약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보이면은 처벌을 안 해요. 네. 먼저 치료 재활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처벌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도소로 보내잖아요. 예. 그럼 교도소로 보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단순 투약자였던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공급자들하고 연결이 돼요. 그 안에서 인적 네트워킹이 형성이 됩니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거래요.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도적으로도 또 예산 면에서도 뭐 시급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맞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게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다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우리 정부도 또 정치권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골든타임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는 걸 모릅니까? 알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지금 움직입니까? 정도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처음 실시를 했을 때 수사하고 단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마약과의 그 대치동에서 네. 마약 음료수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학원과 음료수 사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방교육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치료 재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고만 있지 그렇죠.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미 우리 김 변호사님은 이런 노력이 적어도 한 3, 4년 전에 시작됐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가 보잉스 사건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태까지 아직 안 되고 있다. 예, 제가 언론에 기회가 네, 될 때마다 네, 계속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이 기회를 빌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예. 마약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약이라는 것은 절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약이거든요. 근데 마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한두 번 해도 뭐 끊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네. 애당초 처음부터 네. 마약은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요. 우선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이런 교육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 방송 보신 분들만이라도 네, 가정에서 자녀들한테도 맞습니다. 경각심을 좀 분명히 일깨워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예. 지금 저랑 대담한 이 화면을 좀 잘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약 청정국 아닙니다. 정말 골든타임의 마지막 순간에 있다는 말씀 우리 모두가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특히 정부, 정치권 좀 빨리빨리 움직여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